어떤 사람이 누구인가를 발로 아주 짓밟고 있네요. 좀 잔인해 보이죠? 각기 다른 복장을 한 9명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목이 전부 쇠사슬로 묶여 있네요. 꼭 굴비 엮듯이 엮어서 끌려오고 있는데요. 영모 사건의 미스테리에 관하여 까마득한 옛날인 2500년 전에 일어났었던 사건의 추리소설 같은 이 미스테리의 진실을 요즘의 학자들이 어떻게 밝혀냈을까요? 어쨌거나 잠자리를 같이 해야 하는 왕비가 남편이 가짜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고 있지 못하다가 비로소 확인을 해보았다는 이야기인데, 다리우스 대왕의 역사 조작에 관하여 여기 이 사람 고대 이란 역사의 권위자 로이드 루엘린 존스라는 이 학자의 주장입니다. 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고 학자들의 조사 결과 이 스키타이 왕은 이 조각이 완성되고 난 후 나중에 추가로 새겨넣은 것이라고 합니다. 명백한 조작인 것입니다. 영모의 또 다른 증거, 끊임없는 반란에 관하여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뒤흔든 이 반란의 불길은 다리우스 대왕이 집권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발정난 암말의 생식기를 만지고 와서 자신의 말에게 그 맹세를 맞도록 하라고 동지들을 감쪽같이 속인 배신자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다리우스 대왕의 정복전쟁에 관하여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동분서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왕중의 왕, 킹 오브 킹스에 관하여 마지막을 멋있게 장식할 먹잇감이 하나 꼭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정복욕에 사로잡힌 왕과 그 거대한 제국의 막강한 힘 앞에서 그리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웃한 강대국의 지도자와 전쟁에 관하여 우리는 지금 전쟁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류는 전쟁 속에서 태어나고 또 자라났다고 해야 할 만큼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살아왔지요. 그러면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을까요? 역사학자 피트림 소로킨의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500년 전부터 1925년까지 11개 주요 유럽 국가만 하더라도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전쟁이 총 656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마 전 세계로 치면 적어도 수천 건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그 수천 번의 전쟁 중에서 인류 문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5천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차 세계대전일까요? 아니면 사망자 숫자는 그보다 훨씬 적은 2천만 명이었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발생한 세계적 전쟁이었던 1차 세계대전일까요? 또는 헬레니즘 문명을 탄생시켰다고 일컬어지는 알렉산더 대왕의 페르시아 정복 전쟁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이 페르시아 전쟁은 인류 역사에 기록된 어떤 전쟁보다도, 심지어 1차, 2차 세계대전보다도 인류 문명에 훨씬 더 큰 영향, 더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전쟁입니다. 너무 과장이 심한 것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페르시아 전쟁 공부하는 말미에 가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만, 오늘은 그러한 페르시아 전쟁, 인류 문명의 궤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이 전쟁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알아야만 페르시아 전쟁이 왜 그렇게 우리 인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원하신다면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라면 그게 누구일까요? 혹시 300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 300에 나오는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일까요? 그는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페르시아 30만 대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만큼 300명의 병사들과 함께 용감하게 싸웠고 또 거기에서 장렬하게 최후를 마치지요. 그러나 그 레오니다스 왕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마라톤 전투의 영웅 밀티아데스일까요? 그는 페르시아의 침공에 맞서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발군의 전략으로 압도적 승리를 이루어낸 전쟁 영웅이었지요. 하지만 아테네의 장군 밀티아데스 또한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그럼 마라톤 경기의 전설을 만들어낸 아테네의 전령 페이디피데스일까요? 그것도 당연히 아니지요. 그럼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라면 살라미스 해전의 영웅 테미스토클레스라고 봐야 할까요? 실제 그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선견지명으로 해군력을 키워서 그 당시에는 해군이라든가 해전이라든가 이런 말도 없었고 개념도 없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함 200척을 만들어 가지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해군을 박살내버리지요. 정말로 위대한 장군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네 사람은 아닙니다. 이들 네 사람은 모두 그리스 쪽 사람들이죠. 흔히 페르시아 전쟁을 얘기할 때 그리스 또는 유럽 사람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페르시아 전쟁이라는 말 또한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냥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 쪽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속성을 깊이 있게 알아보려면 한쪽 면만 보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눈치 좀 채셨나요? 그렇다면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 아니겠느냐고요? 네, 그는 페르시아 사람들로부터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존경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도 위대한 사람이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하지요. 그 바빌론에 잡혀와 있던 유대 사람들 4만여 명을 해방시켜 주었으니까요. 이렇게 그는 인권 존중과 종교적 관용으로 오늘날까지 칭송을 듣는 사람이지요. 하지만 그 키루스 대왕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할 사람은 꼭 위대하거나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은 페르시아 전쟁의 본질적 성격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하거나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너무 뜸들이지 말고 빨리 얘기하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증을 잠시만 접어두시고, 자, 우선 이 그림부터 한번 보시지요.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를 발로 아주 짓밟고 있네요. 좀 잔인해 보이죠? 예, 전체 그림은 이렇습니다. 100m가 넘는 높은 절벽에 부조로 새겨놓은 조각인데요. 베이스툰 조각이라고 불리우는 유적입니다. 이란, 그러니까 옛날 페르시아 땅의 그 대로변, 그러니까 오가는 사람 누구나 잘 보이는 곳에 자랑 삼아서 만들어 놓은 유적인 것 같은데요. 가운데 상단에 새겨진 것은 조로아스터교의 신 아우라 마스다이고요. 왼쪽 편에 크게 새겨진 인물이 한 사람 있고 그 오른쪽으로 각기 다른 복장을 한 9명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목이 전부 쇠사슬로 묶여 있네요. 꼭 굴비 엮듯이 엮어서 끌려오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궁금하시지 않나요? 자, 다시 첫 번째 그림으로 돌아가서 이것은 다리우스 대왕에게 짓밟히는 바르디아라는 그런 장면인데요. 바르디아는 키루스 대왕의 둘째 아들로 왕위에 올랐다가 몇 달 만에 죽임을 당한 비운의 인물입니다. 영모 사건의 미스테리에 관하여 다리우스 대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세 번째, 엄밀히 말하면 네 번째 왕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완성한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다리우스가 정복한 대표적인 9나라의 왕들을 각기 그들 고유의 복장대로 새겨 넣은 것인데요. 다리우스 대왕이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려고 자신이 정복한 9나라의 왕을 이렇게 굴비 엮듯이 엮여서 끌려가는 모습으로 이 100m도 넘는 높은 절벽에 새겨놓은 조각이라고 합니다.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투스의 역사 히스토리아에 따르면 다리우스는 키루스 대왕과 같은 아케메니드 가문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왕족 출신이라는 얘기죠. 베이스튼 유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피리세폴리스의 아파다나 왕궁의 초속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대왕의 무덤에 있는 명판에도 그 황금 명판인데요. 거기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족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실제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역사적 기록에 왕족 출신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뭐 그렇게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어디 한번 봅시다. 이 다리우스 대왕은 28살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재위하는 동안에 절대 권력을 지닌 정복군주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키루스 대왕과는 출신 배경부터 집권 과정 그리고 통치 철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에서 전혀 다른 면모의 인물입니다. 그는 키루스 대왕의 뒤를 이은 캄비세스 대왕의 창을 들고 따라다니는 근접 호위무사였습니다. 그런데 캄비세스 대왕이 이집트 원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리에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갑자기 죽었습니다. 또 의문사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왕위는 키루스 대왕의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후계자로 지목해둔 둘째 아들 바르디아에게 돌아갔습니다. 캄비세스의 동생인 거죠. 그러나 다리우스는 그 바르디아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리우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바르디아가 가짜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바르디아는 캄비세스 대왕이 비밀리에 이미 죽여버렸고 바르디아를 닮은 가우마타라는 한 사제가 캄비세스가 갑자기 죽자 그 기회를 틈타서 가짜로 바르디아 행세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가 그를 죽였다는 것이죠. 즉 그가 죽인 것은 키루스 대왕의 아들 바르디아가 아니라 가짜 바르디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된 채 다리우스의 의도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25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접어들어 학자들의 집요한 연구 결과 이 모든 것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까마득한 옛날인 2500년 전에 일어났었던 사건의 추리소설 같은 이 미스테리의 진실을 요즘의 학자들이 어떻게 밝혀냈을까요? 네, 모든 의혹 사건이 그러하듯 2500년 전의 이 미제 사건의 수수께끼를 풀어낼 단서는 의외로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르디아의 부인, 즉 왕비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바로 이 왕비가 지금 바르디아가 잠자고 있는데 유심히 바라보고 있지요. 바로 이 왕비가 바르디아의 귀를 만져보고 가짜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이야기인데 이야기가 좀 너무 어설퍼 보이지 않나요? 아무리 똑같이 닮았다고 하더라도 궁정 내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매일 밤, 아니 뭐 또 매일 밤은 아니겠지만 또 왕비가 또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잠자리를 같이 해야 하는 왕비가 남편이 가짜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고 있지 못하다가 친정아버지로부터 한간에 너희 남편이고 가짜라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확인해봐라 이런 얘기를 듣고서야 비로소 확인을 해보았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이런 얘기가 고지고대로 믿어지십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지요? 다리우스 대왕의 역사 조작에 관하여 하여튼 이리해서 영모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다리우스가 왕족의 일원이라는 족보도 가짜이고 바르디아가 가짜였다는 기록도 모두 조작된 것이라는 말이죠. 뭐 굳이 한마디로 덧붙인다면 바르디아가 가짜가 아니라 바르디아가 가짜라는 이야기가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닙니다. 여기 이 사람 고대 이란 역사의 권위자 로이드 루엘린 존스라는 이 학자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그가 쓴 책이고요. 여러분, 역사적 기록이라고 해서 모두 사실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은 그것이 아무리 분명한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영모에 의해서, 그러니까 구테타를 일으켜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여기는 키루스 대왕의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집권한 다리우스가 어떻게 하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이 이 문제에 집요하리만큼 매달린 것은 그가 이것 말고도 역사적 사실을 조작한 사실이 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영모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기 전에도 그 당시 줄지어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비추어 조작일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였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역사 조작의 명백한 증거에 관하여, 우선 또 다른 역사 조작 사례를 하나 봅시다. 아까 보았던 이 베이스틴 유적에도 조작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맨 오른쪽 고깔 모자를 쓴 것은 스키타이의 왕인데요. 고고 학자들의 조사 결과 이 스키타이 왕은 이 조각이 완성되고 난 후 나중에 추가로 새겨 넣은 것이라고 합니다. 다리우스 대왕은 스키타이 정벌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는 곤욕을 치르고도 끝내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조각을 새길 때 스키타이 왕은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조각을 보고 난 다리우스 대왕이 자존심이 상했던지 뒤늦게 이것을 추가로 새겨 넣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스키타이 왕을 여기에 새겨 넣으면 안 되는 것이었지요. 그러니 이것은 명백한 조작인 것입니다. 다리우스 대왕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우스 대왕은 이렇게 자신의 업적을 조작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고요. 또 자신의 공적을 후세에 길이길이 자랑하려고, 그리고 집권 과정에서 있었던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출신 배경과 집권 과정, 그리고 자신의 업적을 100m가 더 되는 거대한 바위 절벽에 쐐기 문자로 빼곡하게 새겨 놓았던 것입니다. 영모의 또 다른 증거, 끊임없는 반란에 관하여. 다리우스 대왕의 구테타설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증표는 각 지방에서 일어난 반란입니다. 전국에 걸쳐서 모든 지방에서 반란이 끊임없이 줄지어 번갈아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22년 다리우스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반란이 맨 처음 시작된 것은 예전의 엘람 왕국과 바빌론 왕국이었습니다. 엘람에서 일어난 반란은 쉽게 평정되었으나 바빌론의 반란은 진압하는 데 3개월 이상이 더 걸렸습니다. 그런데 다리우스는 숨 돌릴 틈도 없이 그곳에서 멀리 제국의 동쪽 끝에 있는 박트리아에서도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페르시스, 즉 페르시아의 안방에서도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엘람과 바빌론에서 재차 반란이 또 일어났고, 이 반란은 메디아, 파르티아, 아시리아를 거쳐서 제국의 맨 서쪽 끝에 있는 이집트까지 번져나갔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뒤흔든 이 반란의 불길은 다리우스 대왕이 집권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키루스 대왕의 아들을 죽이고 일개 호위무사가 하루아침에 대제국의 왕이 되었으니 기존의 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각 지방의 태수들도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영모의 또 다른 증거들, 영모를 함께한 동지들에 대한 배반에 관하여. 영모로 집권한 군주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다리우스는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의심하였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함께 영모를 도모하고 피로 맺은 친구 인타프레네스를 의심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침소에 들어오려고 했다는 이유로 반란을 의심했다는 것인데, 단지 의심으로 그치지 않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의 가족은 물론 일가 친척과 친구들까지 무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였다고 합니다. 처남과 그 아들 하나는 살려주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왜 그랬을까요? 인타페르네스는 다리우스와 함께 쿠데타를 주도한 7사람 중의 하나였습니다. 혹시 영모술을 발설하지 않을까 의심해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요? 자신의 쿠데타설을 발설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피의 경고는 아니었을까요? 아마 그래서 주변 사람들까지 모조리 죽여버렸겠지요. 다리우스가 동지들을 배반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7명의 동지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바르디아를 처단한 뒤에 누가 왕이 될 것인지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이 틀 때 말을 몰고 함께 들판으로 나가서 맨 먼저 말이 울음소리를 내는 사람이 왕좌를 차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리우스는 노예로 하여금 발정난 암말의 생식기를 만지고 와서 자신의 말에게 그 냄새를 맡도록 하라고 지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러자 그 냄새를 맡은 흥분한 말이 울음소리를 냈다고 하지요. 이렇게 해서 다리우스는 왕좌를 차지하게 됩니다만 동지들을 감쪽같이 속인 배신자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다리우스는 이렇게 남을 속이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만큼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데에도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었겠지요. 다리우스 대왕의 정복전쟁에 관하여 다리우스는 이러한 공포정치와 함께 반란을 하나하나 제압해 나갔습니다. 다행히 영모를 함께한 7동지 중에서 한 사람은 이제 처형이 되었고 나머지 5사람의 헌신적 도움에 힘입어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다리우스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이 반란 진압 과정에서 9명의 거짓 왕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춘삼을 들불 번지듯 번져나가는 반란은 겨우 어떻게 막아냈지만 쿠데타로 잡은 정권을 유지하려면 무엇인가 남다른 자신의 업적과 위엄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대왕은 영토 확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다리우스 대왕은 이집트 반란을 제압한 후 여세를 몰아 주변 지역을 완전히 평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하 이집트, 그때는 이제 이집트가 상하 두 왕국이 있었는데 그 양쪽 모두의 파라오에 즉위하고 이집트에 태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제도를 정비하고 또 운하를 재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뭐 훌륭한 업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원전 520년까지 이 일을 모두 마친 다리우스 대왕의 다음 원정 목표는 인더스강, 이제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인더스강 유역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간다하라와 펀잡 지방에 해당하는 이곳을 평정한 다리우스는 이곳을 페르시아의 20번째 속주로 편입하고 함대를 동원해서 또 이곳에서 페르시아까지 항로를 개척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페르시아는 이곳에서 가장 많은 재정 수입을 올렸다고 하지요. 이건 역시 페르시아의 입장에서 훌륭한 업적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원전 518년까지 인더스 정벌을 마친 다리우스 대왕은 잠시 숨을 고른 후에 본격적으로 스키타의 원정에 나섰습니다. 그 이전에도 곡창지대였던 이 스키타의 지방에 아마 다리우스 대왕이 직접 원정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장군들을 시켜서 여러 차례 원정을 했었던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우스 대왕은 이곳에서 발목이 잡히고 맙니다. 스키타의 사람들은 이란인과 같은 핏줄이었습니다. 페르시아와 같은 언어를 쓰는 유목민이었던 스키타이는 페르시아와 마찬가지로 기마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착할 도시를 건설하지 않고 떠돌이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연히 공격할 성벽도 점령할 궁궐도 없었습니다. 공격하면 물러서고 물러나면 다시 기습 공격을 해오는 시기였습니다. 다리우스 대왕은 도망가는 적을 추격해서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남쪽 흑해 연안을 따라 멀리 볼가강 근처까지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불태우고 도망치는 스키타이의 소위 청야 전술에 휘말려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리우스 대왕은 그곳에서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우스 대왕은 흑해 연안의 곡창지대 일부를 확보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트라키아 원정에서 뜻하지 않게 그리스와 아테네의 축복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나중에 마라톤 전투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는 밀티아데스가 다리우스 대왕의 희하에서 이 원정에 참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테네의 독재정 시절에 아테네의 식민지였던 키르소네소스의 참주로 파견되었습니다. 다리우스 대왕은 스키타이로 향하는 길목에 있었던 이 키르소네소스를 먼저 접수하고 그곳의 참주였던 밀티아데스를 원정에 참여시켰던 것이지요. 이리하여 페르시아와 함께 싸우며 페르시아의 전략과 전술을 익혔던 밀티아데스는 나중에 이제 이오냐 지방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다음 시간 또 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만, 이제 그때는 또 조국 그리스의 반란군에 가담해서 페르시아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페르시아의 편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싸워보기도 하고, 또 다음에는 페르시아의 적이 되어서 그들에게 맞서 싸워보기도 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페르시아의 전략과 전술을 몸에 익히는데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나중에 마라톤 전투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는데, 그러니 이것은 그리스와 아테네의 입장에서 축복 같은 일, 아니 축복 같은 일이 아니라 축복 그 자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리우스 대왕은 하는 수 없이 흑해 연안의 일부 곡창지대와 발칸반도 그리고 북마케도니아를 평정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다리우스 대왕은 동쪽으로는 인더스강에서 서쪽으로는 이집트 지방의 나일강까지,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코카서스 지방과 유럽의 발칸반도와 마케도니아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야말로 풍찬 노숙 동분서주였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초록색 부분이 키루스 대왕이 정복한 영토이고요. 하늘색의 아라비아와 시나이 반도 그리고 이집트는 캄비세스 대왕이 확장한 지역입니다. 이제 다리우스 대왕이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변두리 지방의 짜투리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바로 이 방갈색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동분서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그의 무덤에 새겨진 부조 조각에 의하면 이 사진처럼 다리우스 대왕은 총 30개 나라를 정복하였습니다. 비록 정복한 면적은 키루스 대왕이 미치지 못했지만 결코 짜투리 땅이라고 가볍게 보아넘길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업적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스에 관하여. 자, 그러면 다리우스 대왕이 숨가쁘게 달려온 정복의 발길이 여기서 멈출까요? 그럴 수 없겠지요. 특히 그의 마지막 원정이었던 스키타이 원정은 사실상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을 멋있게 장식할 먹잇감이 하나 꼭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특히 그는 왕 중의 왕이라 불려지기를 좋아했습니다. 물론 이 말을 맨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캄비세스 대왕이었지만 이 말을 가장 애용한 것은 다리우스 대왕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왕 중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 남은 것은 바로 그리스였습니다. 지난 시간 평화를 지속하느냐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느냐 이것을 가름하는 것은 이웃한 강대국의 성격과 특히 그 강대국 지도자의 성향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지요. 강대국의 이곳에 살고 있는 힘이 약한 나라가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웃한 약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웃한 힘센 나라의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리스는 어떻게 될까요? 왕 중의 왕이 되고자 하는 1000배 크기인 나라의 왕 앞에서 정복욕에 사로잡힌 왕과 그 거대한 제국의 막강한 힘 앞에서 그리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람 앞의 등불 같은 그리스를 구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이 1000배 크기의 나라와 어떻게 맞서 싸운다는 말입니까? 차라리 물과 흙을 바치고 항복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만약 관용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던 키루스 대왕이었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리우스 대왕은 키루스 대왕과는 결이 다른 인물입니다. 물론 다리우스 대왕 또한 언어와 종교적 관용을 실천하면서 어느 정도의 관용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통치의 방편 정도였고요. 전임자 캄비세스만큼은 아니었지만 그 또한 피성복민들에게 때로 가혹하였습니다. 특히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는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애누리 없는 곡물 징발과 군사동원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반란 진압과 해외의 원종에 쉴 새 없이 군대를 징발했으니까요. 또 거기에 또 돈도 많이 필요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도 이 바다를 끼고 살아온 아테네를 포함한 이 이오니아 사람들은 페르시아가 레반트 지역의 페니키아 상인들을 끼고 도는 바람에 그들의 해상 교역이 날로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생존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다리우스 대왕의 무력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내맡기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당시의 그리스 사람, 아테네 사람들이었다면 여러분의 그때 선택이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그 이후 인류 역사의 궤적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리우스 대왕이라는 한 사람의 정복군주, 왕 중의 왕을 자처하며 정복력에 사로잡힌 그의 성향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개별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고대의 그리스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이 이것을 인식하였건 또는 인식하지 못했건 이때 그들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인류 문명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곰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 이야기는 또 다음에 더 한번 드리기로 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